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시대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감독님 얼굴이 퀭해지셨네. 저 지금 10월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촬영이 들어가는 시기여가지고 어제도 익산에 운전해서 갔다 오니까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헐. 네, 운전하는데 왕복으로 7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제가 전기차여가지고 충전하고 뭐 하니까 8시간 너무 힘들었겠다. 아침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도착하니까 9시인 거예요. 너무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왜냐면 돈을 벌고는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일이 없는 마-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것 같아. 몸이 힘든 게 낫죠. 그러니까 언니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부산영화제에 갔다가 이야, 그리고 일본 삿포로에 갔다가 야, 삿포로. 온천하고 그러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일본을 한 14년 만에 갔다 왔거든요. 와. 그 사이에는 약간 그 포비아가 있었어요. 방사능에 대한. 아. 근데 온천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부산 영화제 가서 부산에서 바로 뭐 삿포로로 싸가지고 그렇게 한 4박 5일 있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그리스 터키에 갈 예정입니다. 와. 쉴 때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일 들어가시면은 엄청 정신 없으니까. 이 일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 달 동안 소소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일을 살짝 줄였잖아요. 네. 일을 줄이다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2017년도에 같이 일했던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여줬는데 행사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을 너무 혹사를 시켜서 제가 호흡법을 좀 잊어버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목소리를 찾아드립니다라는 약간 그런 발성 학원이 있어서 진짜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등록을 해서 한 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목을 사용하는 방법, 호흡으로 이용해서 이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긴 하는데 보컬 학원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한테. 노래를 잘하고 싶은 건 아닌데 목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목이 일단 항상 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목을 일을 많이 안 해서 안 쓰다 보니까 살짝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만 일을 해도 이제 바로 가더라고 목이. 근데 이제 좀 몸을 좀 아끼면서 쓰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아끼면서 쓸 수 있을까요? 목을? 그래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하는 또 직업이라서 어쨌든간 긴장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목을 쓰지 않기. 복식 호흡을 해보기. 근데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엄청 어려워요. 그 막 일타 강사님들 다 목 가 있잖아요. 맞아요. 막 네. 박나래도 그렇고. 이지영 선생님도 어릴 때는 굉장히 까랑까랑한 목소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랑까랑한 목소리였어? 백억과 목소리를 바꾸셨더라고. 네. 그리고 최근에 100억이면 난 바꾼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라마 보기 시작한 게 정년이라고 그 김태리 배우하고 신혜은 배우 주연하는 드라마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갈 때까지 저희가 2회까지 방송이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구나. 네. 와, 근데 저 너무 자극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게 연기만 하시고 목소리는 다른 분들이 약간 창을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와, 두 배우가 3년 동안 이 창을 연습을 해서 직접 그거를 노래 부른 거야, 창을. 진짜?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궁금하다. 창을 배우실 건가요? 창을 배우는 건 아닌데 뭔가에 하나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맞아요.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게 일단 너무 자극이었고, 그래, 배우들 돈 많이 벌었는 게 맞다. 왜 그 셜록님도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아,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진 않아요. 배우는 건 지금 요거 하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선정한 이 책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일을 줄이고 배움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 약간 그런 자극이 되는 일들이 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컨텐츠도 좀 보고 한 달을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또 달아주셨거든요. 핸섬 가이즈 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달달보름님이 미니님이
아 죄송하네 라고 했던 그 리액션에서 빵 터졌다고 랑님과 미니님이 재미있었다 하셔서 궁금해서 들으러 왔습니다 라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게 아마 제가 언니들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봐서 그래서 좀 아쉬웠나 봐요 라고 했더니 미니님이 아 죄송하네. 라고 했던 이야기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처음 뵙는 분 아니요. 전에도 남겨주셨어요. 식빵맘님이 네. 러브라이즈 블리딩을 들어주시고 언니들 너무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아, 첫 줄이 이거였네. 희미한 비트로드에서 러브라이즈 블리딩으로 이어지는 순간 꼭 댓글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불호가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와서 땀이 흥건한 채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물음표가 5개나 달려 나왔습니다. 이해됩니다. 입덕 부정기처럼 며칠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영화는 오랜만이라 두 번은 못 보겠으나 극명한 호러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사실 너무 날것의 사랑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룰을 둘러싼 관계들은 사랑과 폭력이 늘 맞닿아 있어 아직도 맞아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의 처음부터 루가 오물을 치우는 장면이 이후 복선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웃음이 나게 돼. 저도 이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만약 사주에 수습살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루에게 가장 강하게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잠든 제키 D에서 끝까지 수습하던 루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저도 최은정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비츠로드의 답신을 떠올리며 결국 언니의 삶을 핑계삼아 정작 묶여있던 건 사실 루 자신이 아니었던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앞뒤 안 가리고 루 빼고 다 부셔버린 파괴왕 제키와 수수방 루, 결국 서로에게 천생연분이고 구원서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애올 송설의 아가씨, 기현이 여러 영화들이 묘하게 스쳐가는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와, 이 댓글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 박제해야 됩니다. 이 댓글. 와, 이거 진짜 고정. 그쵸, 피드로 고정 달아놓읍시다. 고정하는 그런 기능 있으면은 제가 고정으로 달아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공감되고 이해되고 또 마지막에는 이 다른 영화들이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이입되는 그런 댓글 너무너무 감사해요. 식빵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 듣고 되게 오랜만에 또 소환되네요. 수박이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유찬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의견과 같고 앞장서서 새별이를 감싸자 했던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도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재밌어 보였던 책이나 영화 이야기가 몇 편 있는 걸 보고 지금 계속 줄줄이 듣고 있어요. 새록새록 생각나는 책 이야기 덕분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 소개 좀 해드리면은 임윤님 밝은 밤을 들으시고 어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분주한 낮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남편이 잠든 밤 다시 텐트를 나와 목걸이형 스탠드를 목에 걸고 까만 밤 아래에서 밝은 밤을 마쳤습니다. 육아와 일 핑계로 몇 달 동안 쪼개어 읽다가 남은 방권을 집중해서 읽었더니 가슴 가득 뻐근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벅찬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반짝이는 별들이 고요하고도 분주히 떠 있었습니다. 아 하는 공감 또는 왜 하는 물음으로 접어둔 밝은 밤의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며 이야기 나누고 싶은 갈증이 너무 컸는데 이 채널을 만났네요. 감사하고요. 자주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따뜻해지네요. 너무 정말 아름다운 뭐야. 댓글이다. 진짜. 그리고 브로크백 마운틴의 쇼츠를 보고 남자인 나도 울었다. 시옷 비읍.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이 임윤님께서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들으시고도 글을 남겨주셨어요. 완청하고 왔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되게 두근두근했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고 되게 훈케이 씨님이 진짜 오랜만에 아니 훈케이 씨님 얼마 전에 제가 득보 영화 갔더니 거기 아, 댓글 진짜? 10월 10일 남겨주셨더라고요. 찾고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오셨네. 그러게 돌아오셨네. 저희 예전에 소년이 온다라는 방송을 작년 5월에 녹음해서 그쵸. 올렸었잖아요. 그때 댓글을 달아주신 되게 긴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었는데 그 뒤에 한 번 또 오셔가지고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오셔서 최근에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북신에서 방송했었는데 이건 다시 들어야 돼 하고 왔는데 댓글이 있었네요. 댓글 내용이 좀 어이없다 보니까 아마 조 감독님도 생략하고 넘어갔나 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때 되게 장문의 댓글 달아주셨었는데 저만 보고 언니들한테는 소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서운하셨나 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들어왔더니 삭제하셨나 봐. 진짜? 안 보여 댓글이. 서운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이드로젠님께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이 소년이 온다 편에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한강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쵸. 저희는 사실 저번 주에 술을 마시면서 저희 주인공 없는 저희끼리 기념 파티 8위를 노벨상 8위를 했어요. 진짜 한강 작가님 책 저희 살롱에서도 한번 이제 한강 작가님 스페셜 편으로 해가지고 모임을 한번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진짜로.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예. 앞으로 책 많이 읽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덕분에 바람도. 뭐 서점에 아주 매진 릴레이라고 다 줄 서서 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사를 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데요. 맞아요. 신기하죠? 저도 이 모임 나오기 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10명 중에 4명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의 숫자가 책을 1년 동안 한 권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책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회로 책을 좀 많이 읽고 또 서로 나누고 저희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아요. 특집 제목을 안 정했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2주 동안 제가 선정한 책과 영화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실 이번에 여러 작품들을 생각하다가 항상 매치를 시켰었는데 주제를 이번에는 정말 나의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고 싶었던 거 그냥 그걸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주제 언니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의 책과 영화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책은 앤드류 포터 작가의 사라진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핑크핑크. 자, 핑크핑크입니다. 이 작품은 미니님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작가셔서 네네. 앤드류 포터 작가의 국내 출간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죠. 빛과 물질에 대한 이론 이후 15년 만에 나온 책이고요. 2024년 1월 달에 출간된 비교적 뜨끈뜨끈한 책이고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요새 완전 또 열일하시고 야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미니님 책 빨리 보내주세요. 한강 작가님 덕분에. 그쵸, 맞아요. 이 책은 일단 초단편 6편을 포함해서 15편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고 전부 40대 남성 화자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이 돼요. 그래서 뭐 시간이 우리한테 가져간 것들, 또 인생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과 공허함, 외로움 약간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예요, 요즘에. 시간과 사라져가는 것들. 왜냐면 사실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주인공들이 느끼는 이런 허무함과 외로움을 제가 사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좀 이게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해요. 이 뭔가 허무함이. 근데 그랬던 것이 제가 너무 최근 몇 년 동안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고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휴식이 없이 너무너무 이제 저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했고 또 약간의 호르몬 이슈도 있어서 뭔가 내가 아닌 나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갱년기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중년에 오는 사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실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면은 내가 나를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잠깐 1분의 시간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날 돌아보면은 이걸 왜 하고 있는지가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인생의 시점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앞과 뒤가 똑같아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갈 시간이 똑같다 보니까 이제는 앞보다는 뒤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회도 생기기도 하고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래서 이 허무함을 느끼니까 이 허무함이 어디서 온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약간 저한테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건데 이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가 생기는 거 보고 인생이 좀 살짝 무서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이제 나만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쭉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시기에 이런 걸 느끼는 거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연습,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뭐 안 배웠던 것도 사실 배우면서 좀 새로운 나를 발견해 보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이거는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거고, 이 시기가 아니라 이걸 좀 빨리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 됐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아직도 겪고 있는 이런 감정이라서 언니들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좀 대처하고 잘 보내줄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심오하다. 작가 소개는 오늘 제가 미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미님 완전 팬이셔서. 네. 제가 잘 몰랐는데 책이 딱 3권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이게 첫 번째 단편 소설집이고 두 번째 책은 장편 소설집 어떤 날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엔 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할 사라질 것들 이게 3번째 단편 소설집이고 딱 3권밖에 책이 없으시고 이게 이 책이 첫 번째 책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플래너리 오커너 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읽었는데 이 작가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첫 소설집을 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고까지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그 소설을 기억해내서 써보려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작가가 되기를 거의 포기했대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막 일저일하고 뭐 이런 글쓰기 강사 같은 거 하고 있다가 2008년에 아주 작은 조지아 대학의 출판사에서 첫 소설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출간하게 됐고 2년 뒤에 좀 더 큰 출판사에서 이 책을 페이퍼백을 하면서 이 책이 성공하게 되고 큰 상을 받으면서 또 유명해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13년에 나왔던 장편소설 어떤 날들 이후에 지금 거의 뭐 20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내신 거고 그리고 아직도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생기영 작가님이라고 하시긴 영문과 교수님이죠. 생기영 작가님이세요? 생기영 작가님. 그리고 전작도 되게 전작이 2008년인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2011년인가요? 맞아요. 출간이 늦게 됐어요. 네, 출간 늦게 됐는데 사실 그때 큰 빛을 못 보다가 갑자기 2014년, 막 2017년 이렇게 뭐 김영화 작가님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유, 박정민 배우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서 갑자기 역주행을 했어요. 책이. 저도 김영하 작가님 팟캐스트를 듣고 이 책을 사서 보게 됐거든요. 네. 그 약간 지금 우리가 얘기할 사라질 것들과 비슷해요. 느낌은 그 관통하는 이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약간 그 씁쓸함, 허무함, 약간 허함 이런 것들이 아주 단편에 잘 녹아 있어서 그 책을 보고 저는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일상생활에서 저는 잘 못 느끼는 감정들이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엔 조금 무거워서 그랬지만 근데 읽고 나면 조금 다른 어딘가에 갔다 온 느낌?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서 저는 이 작가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내한하셨더라고요. 못 봤네. 그러니까요. 저도 못 봤어요. 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구나. 감독님은 책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남자 버전 그치. 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작가의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올리브 키터리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내 이름은 루시 바턴도 봤고 오 윌리엄까지 이게 약간 과거에서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중년에서 이제 거의 황혼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쭉 인생의 그 시기들이 쭉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중년의 남성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좀 다르고 그 외에 나머지 묘사하는 느낌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문장이 되게 간결하고 약간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감성도 비슷해. 되게 두 작가가 비슷한 느낌이어서 약간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작품을 보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주연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주변인 네, 혹은 주연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여기서는
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그 단편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뭔가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이 약간의 변두리에서 내가 조연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책에.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반짝이는 그 20대, 30대 시절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밀려나기 시작하는 게 40대잖아요. 밀려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그때의 그 시절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들, 그게 아마 사라지는 것들을 돌아보는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소설이었어요. 네. 미희님 어떠셨어요? 이게 그 앤드루 포터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공허함이나 허무주의는 좀 신기한 게,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 단편 속 화자가 느끼는 공허함이나 그 허한 마음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뭘 말하려는 건지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조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조연들,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막 폭주하는 아내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이나 어떤 커플 옆에 뭐 이렇게 서 있는 같이 존재하는 친구나 이런 약간 겉도는 주변인들이 경계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매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느껴본 적이 있었나 해서 그 되게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 그 공허함이 일상생활에서 잘 못 느껴서 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둔해서 다행이다. 저는 이게 사실 주변인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든 언제든 올 수 있는 사실 마음이라고 사실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출산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 모두가 이 감정을 느끼는데 이걸 확장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자식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에 이걸 되게 투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왔나 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주제의 책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누군가 나한테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삶이 공허해라고 하는데 왜라고 물어보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그래. 근데 그냥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 한편은 되게 또 유익했던 거는 저도 이제 40대 처음 들어가 보고 40대 친구들을 가진 것도 제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감정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나올 때, 내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살짝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지점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느껴보지 못한 상실감이나 허무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듣는다는 생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공감을 계속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단편을 다룰 때 항상 하는 방식이 있죠. 저희가 이번에도 각자 한 챕터씩 골라서 단편씩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고른 단편은 마지막 챕터에 있는 사라진 것들이라는 챕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선정하신 라인백이 작가가 사실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저한테도 사실 약간 인상적으로 남는 이야기긴 했는데 그냥 제가 이게 표지작치고는 사실 되게 평이하거든요. 맞아요. 내용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중간중간 많았던 것 같아서 한번 아무도 안 하실 거 선정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단편의 등장인물은 주인공 나, 그리고 아내 타냐, 그리고 최근에는 자주 못 봤지만 오랜 친구인 데니얼, 그리고 그 여자친구 프랑스 여자 앙뚜아네트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트레킹을 갔다가 실종이 돼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앙뚜아네트가 나한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수색 끝에 다니엘을 찾지 못하자 모두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고요. 다니엘의 집 정리를 도와주려고 주인공인 내가 다니엘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아내인 타냐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녀는 이걸 좀 거부를 하고 결국 나 혼자 가서 앙뚜아네트하고 짐 정리를 하면서 함께 되게 기묘한 이틀을 함께 보내게 돼요. 다니엘은 확실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아내였던 아내 타냐하고도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네, 과거에. 그래서
함께 정리를 가자고 하니까 타냐가 거부를 하고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다니엘도 뭔가 우리 같이 여자친구랑 모임할 때 너만 나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약간 타냐도 다니엘을 굉장히 자기 가족 대하듯이 엄청 대하고 그가 사귀었던 모든 여자들한테 되게 비판적이야. 그리고 나는 이 지금 아내하고 최근에 이런 관계에서 위기를 느끼는데 다니엘이 실종되고 나서 그 위기감이 좀 커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짐을 정리하면서 내가 느낀 상실과 아내인 타냐가 느끼는 상실과 그리고 그 여자친구인 앙뚜아네트가 느끼는 상실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친구의 실종과 동시에 나한테 이런 불안함이 막 한꺼번에 기묘함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라진 게 무엇일까라는 좀 의문을 던지는 이야기고요. 과연 사라진 건 친구였을까? 아니면 아내일까? 아니면 내가 사라진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사실 잃은 거지만 사람들마다 다 이걸 애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주인공하고 다니엘의 여자친구였던 앙투아네트가 함께 집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을 추억하고 애도하는 방식이 전 너무 좀 묘했거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좀 미묘한 감정이 맞아요. 오갔는데 과연 그 감정이 뭐였을까요? 전 이 코리안 마라맛에 익숙해져가지고 둘이 사고 칠까봐 되게 두근두근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다행히 둘이 사고는 치지 않았고 그래서 참 다행이었는데 일단 저는 이 화자를 다니엘의 집에 보내준 와이프 타냐가 대단하다. 나라면 정말? 왜냐면 앙뚜아네트가 근데 그 타냐가 앙뚜아네트를 본 적은 없다고 나와요. 네. 항상 이제 다니엘이 보여주지 않아서. 근데 여자랑 단둘이 며칠 동안 집을 치우는데 가도 돼? 아니 안 되지 이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근데 일단 그래서 타냐가 대단하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엄청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은 사실 없어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저라면 화자보다 그 화자나 앙투아네트보다 타냐에 가까운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지금 타냐는 막 몇 주 동안 휴가 내고 아침에 막 빡세게 운동하고 저녁에 뭐 하고 막 바쁘게 보내다가 갑자기 또 멍하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살아서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딱 인지하게 됐을 때에 받는 충격. 근데 저는 사실 이 감정이 되게 요동칠 것 같은데 이 화자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냥 이 앙뚜아네트는 뭐랄까 너무 차분하달까? 누가 잘못 보면 앙뚜아네트는 사실 미망인인 거잖아요. 결혼 안 했어도. 근데 좀 안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웃고 술 먹고 막 이런 그녀의 어떤 행동들이. 근데 이 추모 방식이 사실은 차분하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애도하는 느낌이 그 중간중간 포인트에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저는 만약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타냐처럼 행동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추구미는 이거야. 근데 그래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 앙투아네트가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원래 이 주인공은 숙소를 찾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앙투아네트가 그냥 여기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자야 되니까. 근데 나는 또 결혼한 상태고 하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술을 마시다가 그냥 어떻게 자게 되는데 앙투아네트가 한번 터져요. 오열을 막 하면서 우는데 난 바깥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냥 그때 넘어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죠. 다음날 어저께 내가 들어가서 이걸 위로를 해줬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라고 크게 울었나? 날 유혹한 건가? 근데 너무 40대 남성의 시선 아니야?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둘이 다니엘이 혹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다니엘의 선택이라면 존중하겠다라는 전 이 둘의 태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한 인간을 얼만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그 대목에서 느껴졌달까? 그래서 이 둘의 추모 방식도 저는 참 차분하고 깔끔하고 좋다. 나의 추구미다. 그렇죠. 저는 약간 여기 보면은
내가 다니엘하고 지금 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 한 7개월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절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이 실종을.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에 사실 가서 이렇게 정리도 같이 한번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앙뚜아네트의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한 사람, 엄청 절친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보면은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뭔가 다니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 좀 한번 탐색하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앙투아네트의 마음이 너무너무 사실 이해가 됐고 그리고 다니엘이 느끼는 이 모든 공허함과 불안함 같은 것도 이해가 됐던 게, 어쨌든 그 우정에 대해서도 결국 7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실종이 됐다고 했을 때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의 사생활이 바빴거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삐걱거려. 근데 그게 다니엘의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화자가 다니엘 때문에 약간 그런 삐걱거리는 관계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앙투아네트도 잘 모르지만 그냥 되게 어색한 관계잖아요. 그냥 되게 절친의 여자친구인데 한두 번 봤어. 근데 한 공간에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뭔가 이걸 같이 뭐 친구에 대한 애도를 하고 함께 정리해 나간다. 그래서 저는 되게 설레이는 마음, 약간 좀 기묘하다라는 느낌으로 봤었고, 앙뚜아네트의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흑화된 버전의 저가 보던 약간 사실 내용은 영원한 건 진짜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봤어요. 어쨌든 그냥 나의 주인공은 나니까. 아내하고도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별거 없어 지금. 어쨌든 삐걱거려. 다니엘하고 날 만나기 전에 다니엘하고 사랑했지만 결국 그것도 영원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앙뚜아네트가 나한테 계속 뭔가 언지를 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냥 뭔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마지막 날 수영장에 그 베드에 누워서 내 팔을 만지잖아요. 맞아요. 좀 흘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절벽받은 흘려. 느낌은? 그래, 모든 게 근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감정인 거 서로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게 영원함이 없다. 그냥 결국은 다 모든 게 공허하고 허무하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흑화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코리안 마라맛은. 코리아 마라마. 그치, 임성원 작가님의 그렇죠. 작품 세계에 빠지는 저 약간 그렇게 봤고, 그래서 좀 그 애도하는 방식은 전 다 이해됐던 것 같아요. 각자가 다 옳고, 타냐도 조금 와이프로 입장 보면은 막상 그렇게 죽음에 가깝게 가지 못했을 것 같아. 다니엘의 죽음에 가깝게 못했을 것 같고, 혼자 있으면서도 애도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상처받은 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뭐 각자의 방식으로 다 서로를 잘 보내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저는 근데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친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다니엘이 사실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친구를 잃는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또 마음에서 죽는 경우들도 사실 많잖아요. 뭐 이 챕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챕터에서도 친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이 많아졌던 이 작품이었어요. 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라는 존재가 인생에서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실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하고 이제 혼자가 되죠, 다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연인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보다 사실 더 자주 보는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연인은 헤어지면 끝이지. 바뀌어. 또 끝이야 거기는. 근데 맞아. 친구는 그렇지가 않고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막 전화로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감정인지 알게 되고, 뭐랄까 약간 위스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진해지고 깊어지는 게 친구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어릴 땐 얕더라도 넓은 관계를 추구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받고 막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다 내가 친한 친구야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데 이제 친구들 많이 만드는데 좀 더 몰두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진정한 관계이고 친구인
관계이지 않나. 그게 저의 또 죽음입니다. 요즘에. 저는 근데 계속 하게 되는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때와 시기에 그러니까 여튼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지 않나요? 내가 뭐 프로젝트를 단위별로 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엄청 가까웠다가 끝나고 나서 멀어지는데 뭔가 이 연락할 거리가 없으면 연락하기가 되게 머뭇거려지고 이거 뭔가가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늘 해왔었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가장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내가 나무라고 하면 너가 나의 뿌리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뿌리는 흙 아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나에게 이제 내가 뭐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언제든지 그냥 연락해서 만나서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런 뿌리인 친구들이 있다고 딱 마음에 딱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관계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할 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멋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때 땅 하고 이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자주 연락하지 않고 자주 보지 않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냥 멀어지는 관계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 마음의 의지를 하고 있는 그 뿌리 같은 친구들은 늘 그냥 있는 거고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다른 관계에서 크게 내가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어서 그래 내가 왜 이런 인연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맞아. 그냥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만나서 나의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런 노력을 너무 기울이지 않았구나. 거기에서의 한 번에 이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었고 또 하나는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게 좀 서글펐어요. 관계를 내가 뭔가 계속 더 깊게 가져가고 싶어서 혹은 관계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싶은 노력들을 예전만큼은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관계라는 게 내가 붙잡는다고 이게 붙잡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그냥 되게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그냥 끊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 관계도 사라지는 거죠. 친구도 그때 내가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금 내가 한 10년 전에 되게 열심히 만나고 노력하고 했던 그런 관계들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게 그냥 나는 어차피 내가 막 부단히 노력해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그냥 흐르는 대로 놓아두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더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예전에 사실 그 친구처럼 저희도 사실 우리 무리가 있어요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개념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고 우리가 여기는 너무 뿌리 같은 사람들이라서 서로 할 수 있게 약간 서로의 존재가 있어주니까 괜찮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데 사실 이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혼란스러움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들은 안 변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변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허무한 부분인 거야. 되게 쓸쓸한 부분인 거야. 그래 내가 저 친구 그냥 그대로 똑같은 사람일 텐데 모습만 변한 걸 텐데 내가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저는 또 다니엘의 시선도 이해가 되는 챕터였어요. 그래서 사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시간 하니까 또 갑자기 압박이 느껴지는데 천천히 하세요. 제가 선정한 단편은 벌이라는 작품인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벌은 화자인 남편이 집안에 생긴 벌집에 벌들을 제거하면서 단편이 시작되는데요. 양이래. 벌을 이렇게 수거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남은 벌집을 떼내고 이제 벽을 단단히 밀봉을 시켜서 다시 벌들이 집을 못 찾아오게 하라고 그 업자분들이 당부를 해요. 근데 남편은 사실 당장 벽을 밀봉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왜 돈이 없냐? 아내가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을 겪어왔고 또 아이를 낳고는 사실 한동안 괜찮았는데 1년 전부터 그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시내에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얻는데 무리해서 돈을 다 끌어다 써서 지금 약간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내는 이 약간 실험적인 별거를 하긴 할 거지만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그냥 나에게 내 공간과 시간을 좀 달라고 이제 선언을 그냥 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아내의 우울증을 이미 알고 있던 남편은 사실 이 선언을 그냥 받아들이고 5살 난 딸까지 자신이 맡아서 양육을 하면서 아내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데요. 아내는 처음에는 밤에만 나가 있다가 점점 아침에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오더니 주중 내내 안 들어오고 아주 집 마음대로 합니다. 갑자기 이제 점점점. 그래서 급기야는 직장도 휴가를 내고 안 나간다 그러고 아이의 축구 경기나 중요한 이벤트도 다 불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은 한 번도 그 아내 아파트에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딸을 데리고 그 아파트로 찾아가는데 아내가 만나기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너희는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나갈 테니 모퉁이 카페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딸과 그렇게 그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아내는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맞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당신 집에 돌아오기는 할 거야? 라고 묻는데 아내는 끝까지 돌아온다고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우린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마치 아내가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할까 봐 서둘러 전화를 끊듯이 그렇게 전화를 끊는데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가 치워야 했던 그 벌집에는 다시 벌들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단편이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편을 원서를 못 봐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제목 벌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벌떼 B의 그 벌인지 아니면 아내가 아파트를 구해서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혼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집안을 습격하는 그 벌떼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이 화자가 일종의 그 퍼니시먼트 처벌 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동의어인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B겠죠? 그렇죠. 벌집을 결혼 생활로. 근데 저는 이 단편을 읽는 내내 남편이 계속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약간 그래도 이 벌을 받고 있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느낌? 근데 저라면 이런 통보를 받고 이런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런 선언을 하면 저는 이걸 이렇게 가만히 참고 있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 만약에 내 남편이 혹은 연인이 이 아내처럼 나 이혼은 안 할 건데 나 우울증 겪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아파트 구해서 나 좀 나가 살게. 이렇게 하면서 뭐 실험적인 별거를 하자고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남편은 이걸 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줬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우울증은 누구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배우자가 아니어도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족이 있고 이걸 깰 마음이 없다라는 건 나는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건 이 주인공 여자분의 살기 위한 노력이라면 당연히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가정을 아예 뭐 딸의 양육이나 가정에 뭐 내가 살아야지 양육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마음 상태를 사실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전 너무 사실 생략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감히 뭘 상상하기가 그치.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별거를 하자고 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이. 그런데 모르겠는데 여튼 그거를 막 내가 보자고 앞까지 찾아봤는데 나가지 않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우울증에 걸린 사유가 뭔지가. 그거는 진짜 그냥 개인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이 왜 나와 떨어져 살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생략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상하네? 이게 끝인 거야. 근데 왜 아내는 이런 우울증에 걸렸을까에 대한 질문이 없어. 이 단편에는.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고 나와 아내 사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화자는 아예 없거든요.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의 그 관계에서도 뭔가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진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냥 한번 팍 퍼뜨릴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울증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가기에는 관계가 너무 악화돼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별거는. 저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쌍방으로 일주일 중에 토요일은 너, 일요일은 나, 우리는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의라면 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나는 내 시간을 보내야겠어 이런 통보는 저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남편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나는 이 와이프를 아직도 사랑하고 우리 같이 애도 있는데 이 아내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이거 내가 고쳐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주변에 많진 않은데 이제 한두 명 본인이 나 되게 그런 우울증 같은 게 있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없고 그냥 자기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편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내가 왜 어떤 계기로 뭐 이런 것을 막 파고들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이 다음 저희 질문과 또 연결이 되는데 이 단편을 전 읽으면서 우울증이나 이제 감정적인 마음의 병을 이제 안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감정적으로 약간이나마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들은 아직은 우울증은 없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주변에 이 소설 속 아내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이 소설 속 남편처럼 한없이 옆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켜봐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주변에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 사실 꽤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기다리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마음의 감기 같은 거라서 우울해하면 전 먼저 그냥 병원 가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시기는 약 먹으면 괜찮아지던데. 근데 뭐 어떤 원인에 따라서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뭐 아까 그 가족을 지키는 입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아내고 혹은 딸이어서 내 아이 배우자가 이렇게 좀 자기만의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전 사실은 죽질 않고 사실 너무 요즘에는 가볍게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가족을 끝까지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전 고마울 것 같아요, 사실. 와이프한테? 그렇죠. 저렇게까지 살아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울증의 원인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20대에 30대 초반에 이제 되게 우울감이 되게 큰 사람과 만나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게 다르거든요. 그냥 정말 그냥 그 우울감이 올라와서 우울해져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기다려줄 수 있고 지켜봐줄 수 있고 곁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이게 나를 막 떠나서 별걸 하고 싶을 정도의 우울감은 저한테서 뭔가 저를 견디기 힘든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견디기 힘든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어떤 게 있어서 사실은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저는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이 관계에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맞나? 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이 너무 생략이 돼 있어서 저도 이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줄 수 있는 거는
나와의 직접적인 문제가 없을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원인 제공자가 아닐 때. 내가 원인이 아닌데 우울증 때문에 겁나 나한테 지랄을 아. 적혀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울감을 더 발현시키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봐봐 엄청 섬세하고 되게 예민해서 잘 챙겨. 이 사람 우울이 왔구나. 그래 이럴 때 이렇게 조심해야지라는 어떤 섬세함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덜 하겠죠. 근데 아무런 눈치가 없어. 그래서 막 더 빡치게 해, 상대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아. 근데 사실 이건 좀 정말 케바케 사바사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되게 어려워. 저는 주변에 그 한두 명 이제 많이 감성적이고 이제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제가 좀 무뎌서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위로나 공감의 능력은 좀 떨어져서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공감의 언어를 만약에 친구가 원한다면 그건 좀 욕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는 입을 다물고 그냥 옆에서 꾸준히 있어줄 수는 있겠다. 내가 뭔지 알지? 입은 다물어야 되겠더라 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근데 약간 이 남편을 좀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지금 이 경제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지금 다 아내에게 솔직히 의존이 되어 있고, 근데 아내가 우울감에 의해서 막 직장을 때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아이 유치원비 내기도 빠듯한 뭐 그런 상황인데, 이 화자가 어디까지 사실은 이거를 그러니까 참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좀, 만약에 나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도 언젠가 갱년기를 겪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쵸. 뭐 없지만 나중에는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할까요? 미니님한테 기대자. 의사 선생님한테 기대야지. 기대. 메디신. 메디슨. 3대 의학에 기대볼게요. 그죠. 요즘 약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마음의 병이 없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취미를 찾고 또 나를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열심히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완전 공감해요. 네. 이 사람한테 기대는 건 사실 마음의 병에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게 사람은 맞아. 너무 유동성과 변동성이 심해. 그래서 이게 되게 우울하거나 뭔가 다운된 나를 사람한테 기댔다가 더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나 자신이 나를 좀 업시킬 수 있는 무언, 내가 기댈 수 있는 걸 지금 미리 찾아놓으시면 어떨까. 아마 근데 다 그게 하나씩은 있으실 건데 아예 그냥 인지를 못하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남의 열정은 타인의 열정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이어도 나를 일으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나의 지금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쓸쓸하고 외로울 때 나의 인생의 어떤 다른 영역에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하나쯤은 이게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저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언니도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알려줄게 찾으면. 그다음에 감독님이 선정한 라인백은 사실 이거 미니님도 하고 싶어 하셨죠. 맞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우리 봤고. 셋 다 재밌게 보는 맞아요. 작품이에요. 라인백은 네. 어떤 작품이죠? 라인백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라인백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미국 뉴욕주 더스티 카운티에 있는 마을 이름이 라인백이래요. 그래서 되게 소도시? 작은 마을 이름이 라인백이고요. 이 라인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라인백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는 주요 인물이 총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화자. 근데 보니까 화자의 대부분이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네. 화자가 있고요. 화자도 여기서도 이제 40대의 남성으로 예측이 되죠. 그리고 데이비드라는 친한 친구가 있고 또 친한 친구인 리베카가 있어요. 근데 데이비드랑 리베카는 이제 결혼한 부부이고 화자는 그들 곁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도와주면서 라인백이라는 그 소도시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소소한 행복을 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로 비춰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셋이 같이 살게 됐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펼쳐지는데 대학 동창이었던 세 사람이
리베카를 먼저 알게 된 거는 화자였는데 데이비드가 리베카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면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화자가 해줘요. 그래서 리베카와 데이비드가 사귀게 되고 둘은 결혼에 골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 결혼 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전에도 세 사람은 이제 잘 어울려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친한 사이로 지내게 되는데 이 둘이 어느 날 갑자기 뉴욕에서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세 사람이었는데 데이비드와 리베카가 갑자기 소도시로 떠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과 떨어져서 이제 화자는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둘은 그 라인백이라는 마을로 가서 식당을 차리고 식당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집니다. 근데 화자도 결국에는 따라가요. 두 사람은 따라가고 그 따라가게 된 것이 데이비드의 설득에 의해서 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너가 와야 우리의 관계가 리베카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두 사람의 관계의 구원자가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파헤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서 같이 셋이서 뭐지? 폴리아모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서로를 의지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를 유지를 하기 시작하는 그게 20년이 그런 관계가 2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데이비드와 리베카는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도 세웠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화자에게 리베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인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여러 뭐 종업원들을 비롯한 매니저까지 막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자에 대한 좀 아까 제가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건데 화자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 여튼 그게 이제 여기서 묘사되는 건 뭐냐면 관계가 뭔가 불꽃이 튀어야 이어지는데 그 불꽃이 튀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꺼버리거나 아니면 불꽃이 튀고 난 뒤에 그게 이어지지 못하게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 단절을 시켜버려서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 이제 식당 매니저 로셸이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그 소개해준 여자 중에 가장 오래 만났던 2달을 만났던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서는 심지어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친밀함을 회피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까지 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지? 나는 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지? 연인을 만들지 못하지? 결혼을 하지 못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또 데이비드와 리베카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 둘과는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처럼 다른 여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미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도 있고요. 근데 결국엔 그런 관계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데이비드가 이번엔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리베카와 함께 가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식당을 차리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라는 제안을 하지만 내가 왜 거길 또 따라가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베카는 사실 그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그 마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비춰지는 것은 리베카와 화자의 관계. 둘이 썸도 탔었어요. 썸도 탔었고 관계가 뭔가 이어질 법한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결국엔 데이비드와 리베카가 잘 됐던 거고 그리고 약간 이 소설을 보면 이 단편을 보면은 이 둘 사이를 약간 맴도는 화자가 맴돌면서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쩌면 좀 리베카를 향한 마음일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단편이 마지막엔 여튼 내가 오스틴으로 왜 가야 되나? 나는 더 이상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지? 뭐가 사라졌고 뭐가 남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이 단편의 줄거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화자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해보고 싶은 거죠. 화자. 이 사람은 친밀감을 회피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새로운 관계 맺기에 굉장히 쑥맥인 사람인데 언니들은 화자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인생의 목표가 뭐야? 그럼 나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는 어떠한 질문을 나한테 던졌을 때 나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데이비드 좀 그렇게 데이비드가 아니구나. 저 이 화자를 좀 그렇게 봤어요.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면
사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이 화자는 뭐 데이트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불꽃이 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날 몰라. 나에 대한 노력을 안 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사실 스님이 돼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굳이 다 자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데이빗하고 리베카 사이에서 맴도는 걸 보면은 리베카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의 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의 익숙함과 친숙함과 사랑만이 그냥 내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를 잘 몰라. 40살이 넘도록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약간 화자는 어찌 보면 조금 비겁한? 그러니까 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저도 그렇게 사람이지 얘기했어요. 않을까. 네, 왜냐하면 관계의 사실 중심에 있고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언제나 그 관계 중심에 있기보다는 주변에 존재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이 친밀감과 함께 동반되는 이 책임감이 싫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왜 그 라인백에 있는 식당에서도 주방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안 되고 뭐 크림 브릴레가 너무 익으면 맞아. 막 그런 싸우는 얘기하면서 거 싫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안 하고 본인이 지금 이 라인백의 이들을 따라와서 하는 일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렇게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 화자의 어떤 추구미가 아닐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그 정도의 거리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화자의 이런 성향이 이 커플한테는 영향을 확실히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자는 주로 이 둘의 공간에 찾아가는 그런 맞아요. 형태거든요. 네. 이 둘이 사실 뭐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화자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그들의 집에 찾아가거나 식당에 찾아가거나 그 식당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거나 그런 관계라서 약간 저는 화자가 이들을 어찌 보면 좀 책임감은 좀 덜하면서 본인이 필요할 땐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리베카는 사실 화자를 예전에 되게 좋아했다. 그리고 우리 키스도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난 너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야. 막 이런 유부녀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리베카는 아직도 화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데이비드는 그걸 알아. 그렇지만 리베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기 싫어서 데이비드를 화자를 옆에 가까이에 두는 두고 거지. 싶어하는. 왜 그때 보였어. 초창기에도 그 유산했을 때도 이렇게 데이비드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그녀가 뉴욕으로 떠날까 봐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뉴욕으로 걔가 떠날 것 같으니까 너를 여기로 데려와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내 옆에 두겠다. 그러니까 사실 셋 다 그래요. 셋 다 폴리아모리예요. 폴리아모리. 셋 다 서로에게 이렇게 조금씩 기대면서 책임은 조금씩 들지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관계가 되게 건전하게 잘 작동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소설에선 건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 아세요? 오로라 공주 그 임성환 작가님의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 보면은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작가예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하고 결혼을 했다가 막 시댁하고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혼을 하고 자기 전 남자친구죠. 자기를 짝사랑했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암에 걸린 거예요. 기억나. 암에 걸려서 자기의 와이프가 또 이제 전 와이프가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셋이 같이 살아요.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래서 그것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이건 다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뭐 폴리아모리를 부정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셋의 관계가 되게 흥미로우니까 그래서 좀 들여다보게 됐던 건데 왜 그러면은 화자는 어렴풋이 알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 너희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지대 역할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곁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떠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본인도 기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데이비드가 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는 집주인한테 나 떠나 그걸 하고 방을 이미 내놓은 다음에 사실 데이비드에게 그 데이비드의 요청을
내가 어떻게 가라고 했을 때 이미 방은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서로 다 알고 눈치채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에스킹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약간 아무튼 이 특이해. 뭐야 이게? 희한해. 제일 이거는 좀 임석원 작가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각자의 입장은 사실 다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명확하게 답을 내려. 나 쟤 좋아하지만 쟤 날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얘랑 결혼했어. 근데 쟤한테 마음이 가. 근데 이 남편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놔줘야 되는데 그치만 난 얘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 남자도 화자도 마찬가지야. 날 이용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면서도 그치만 자기는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할 거 거기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 그 중에 한 명도 명확한 마음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다 똑같은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지금.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 팔자 따라 사는 그러니까. 거라 저처럼 금이 4개인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냥 칼로 자르듯이 그냥 쫙 자르고 왜 이러면서 절대 이들을 따라가지 않을 건데 이 그 단편의 결말에서도 뭔가 결론 내리진 않아요. 뭐 내가 오스틴으로 간다 만다 뭐 이거를 딱 결론 내리고 끝내는 건 아니고 그냥 열어놓고 끝내거든요. 그냥 리베카한테 사과할 기회를 줬어야 됐나? 왜냐면 그 둘이 결정 내리고 오스틴으로 가겠다라고 결정 내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 입장에서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인 거죠.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2년 뒤쯤일 거야 아마도 라는 단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계절 정도 지난 뒤에 가겠다라는 그런 속전속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그렇게 결론 내려버린 것도 되게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 받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탔는데 우연히 여튼 맞은편 식당에서 이제 그 친구 둘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안에 앉아있는 리베카를 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같이 뭐 이야기할 시간을 갖거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상하면서 뭔가 기회를 줬어야 됐나? 나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어야 됐나? 하지만 그 기회를 주는 게 맞나?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빠지면서 과거의 앨범도 보게 되고 이제 회한에 좀 잠기는 거죠. 이제 뭐 과거에 되게 행복했던 그 순간의 표정과 뭐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닫게 되는데 단편을 근데 또 어쩌면 이 두 친구를 따라 오스틴으로 텍사스로 또 이주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한다고 봐요 저는. 진짜요? 네, 어떻게 될 것 왜냐면 같아요? 20년인데 벌써. 저는 사람이 쉽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시기에 쭉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수능에 살다가 누군가 결정을 내린 게 데이비드였던 거야. 그냥 가겠다라는 게. 근데 엄청 너무 인생에서 큰 움직이지만 이거는. 그런데 그냥 그게 나를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만 또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친구가 이 화자가 변할 수 있는 큰 물꼬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전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화자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데이비드와 레베카는 좀 덜 변했고 데이비드는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약간 화자가 화를 낼 때 레베카랑 통화를 하면서 이 화자가 너희의 계획에 내가 있긴 있었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레베카 사실 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베카는 왜 데이비드가 그렇게 떠나자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곳이 왜 하필 화자가 싫어하는 텍사스라는 곳인지 아는 거예요, 레베카는. 그래서 얘가 따라오기 되게 힘든 환경으로 지금 가고 데이비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됐든 둘이 해보고 싶은 거지, 이제는. 그치. 근데 레베카는 사실은 이 화자가 없이는 자긴 자신이 없고. 근데 저는 이럴 거면 그냥 둘이 끝을 봐라. 나도 그 생각했어.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정답이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하고. 가서 끝을 보고 그리고 다시 이 레베카 화자를 못 잊어서 돌아오면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결국 화자는 데이비드를 잃고 레베카를 얻거나 뭐 아니면 뭐 레베카를 잃고 데이비드를 얻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만 제발 결말을 봐라. 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얽히고 설켜서 되게 흥미로운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편이. 네. 맞아요. 그리고 계속 15편의 단편을 읽으면서 계속 뭔가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씩은 사라지니까 맞아요.
와 이제 이것도 사라지겠구나, 와 이것도 오겠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렇지. 씁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하자라는 사실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좋습니다. 네. 네.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자꾸 사라지는 얘기를 하니까 또 좀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사라지길 원치 않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저는 호기심을 잃고 싶지 않아요. 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지식이 늘고 지혜는 늘지만 그래도 늘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약간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좀 유지를 하고 싶거든요. 왜 제가 화장실에 휴지통이 왜 항상 왼쪽에 있는 거야. 난 오른손잡이인데 막 이런 호기심.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탐구해. 왜지? 근데 그 답을 결국 나중엔 찾았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오른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변기에 앉아있는 맞은편에서 봤을 때 아주머니가 오른손으로 휴지통을 놓으면 내 왼쪽에 오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왜 이렇게 왼쪽에 있어라는 불만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 그래 아주머니도 오른손 잡이니까 왼쪽에 놓는 게 편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게 해소되면 또 이제 다음 호기심을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좀 세상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흥미롭게 보는 관점? 전 그거를 놓치지 않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은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제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참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점점 더 맞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거 잘 못하거든요. 듣는 거 진짜 못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고 듣는 거를 어릴 때부터도 되게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잃으면 안 되겠다. 질문하고 듣는 거 또 듣고 질문하고 그런 거는 계속해서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원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더더욱. 네. 저는 진심. 진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고 약간 제가 지나온 최근 몇 년을 봐도 그렇고 제 마음이 바뀌면은 저의 행동이나 말투도 다 바뀌고 누군가는 상처를 사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그건 주워 담을 수 없는 행동이고 말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뭔가 나의 외로움과 허함과 약간 이런 공허함을 누군가는 거짓과 좀 허세로 채우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서로한테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 순간을 모마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진심으로 꽉꽉 채우고 설명하자. 진심을 전달하자.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고는 난 좀 더디게 변하지 않을까? 그 좋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다. 그렇죠.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시던데 솔롱님은 참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인 맞아. 것 같다고. 정말요? 네. 어떻게 알았어? 그런 댓글. 돼야. 네. 네, 사라진 것들로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 주는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사실 언니들이 다 제가 이 작품을? 맞아. 솔롱님이 이 작품 선정할 줄 몰랐어. 그쵸? 대반전이었죠? 네. 다음 주에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란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솔롱님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잔인한 거 말고 맞아. 지루해서 느려서 그럴 줄 알았는데 여튼 좀 뭔가 참신한 선정이었다. 네, 예상을 깬 선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다 구매해서 봐야 되죠? 네. 그쵸? 네, 뭐 5,500원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구매해서 보시고 영화 극장에서는 이미 내린 지 좀 됐기 때문에 구매해서 보시고 다음 주 저희 방송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